49일 전 시작된 코로나19와의 전쟁. 586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호하는 길은 무엇일까? 제가 예측한 값이랑 실제 값이 조금 유사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본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방역진과 의료진은 물론 이런 수학자들도 팔을 걷어붙였다는데요. 가능성이 가장 많은 날짜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코로나19의 비밀을 수학으로 풀고 있는 이효정 박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만큼이나 요즘 바쁜 이들이 바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인데요. 네, 리커버도 많고 데스도 많고 지금 감염된 수는 저희보다 4분의 1인데 베트남, 라오스. 네, 이런 데는 진단 키트 같은 게 충분하지 않아서 또 지난 1월 20일 환자 발생 이후 거의 매일 코로나19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다는 연구원들. 나중에는 엄청 많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라오스, 캄보디아만. 모든 나라가 조금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계속 다른 나라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런 상황들을 공유해야지 저희가 모델링 할 때도 어떻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미쳐지는 부분 없는지. 그중 눈에 띄는 이가 바로 전 홋카이도 의대 교수 이효정 박사입니다. 수학으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가장 간단하고 완벽하게 풀 수 있다는 그녀. 벌써 49일째 그녀가 매달려 풀고 있는 난제는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는데요. 저희가 신종 감염병이 발발하게 되면 제일 먼저 계산하게 되는 게 R-NAT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명의 감염 환자가 평균적으로 몇 명을 감염시키냐, 이게 전파 속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접촉률과 감염 기간의 곱으로 계산되는 이 수치가 1보다 크면 전염병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는데요. 지금까지 추정되는 코로나19의 알라 수치는 2에서 3. 한 명의 감염자가 두세 명을 감염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 전염병들과 비교했을 때 꽤 높은 수치죠. 안녕하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박사가 요즘 조언을 구하는 이가 있습니다. 네, 이제 구해보면은 신규 환자 수를 보면은 뭐 3월 초가 픽이고 지금 최대 8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는 3월 1일도 비교해보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값이 나와 있더라고요. 2월 18일 날 31번 확진 환자가 나와서 그 이후로는 이제 OD 모델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퍼진 이후에 우리가 이제 OD 모델을 쓰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좀 많이 환자도 많이 발생해서 왔는데 그래서 지금 좀 뭐 우리가 확률적으로도 접근해봐야 되고 뭐 딥러닝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다 이제 우리가 트라이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누적 환자 수를 보면 거의 피팅이 계속 잘 맞아 보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효정 박사 결과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뭐 서로 비교해보면 서로 뭐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서로 뭐. 네, 베타를 생물수학 분야를 하고 싶어 직접 찾아갔다는 이창영 교수인데요. 대학원 시절 은사입니다. 이효정 박사 같은 경우는 뭐 예방의학 쪽에 일본에서도 조교수로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국내에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학을 하면서 통계를 하면서 이제 의대 조교수까지 거친 사람은 없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분야 이제 그런 어떤 융합적인 분야에서는 아마 이효정 박사가 아주 훌륭한 연구자이고 현재까지도 그다음에 10년에서 아마 뭐 국내 최고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박사 과정을 밟을 당시 이창영 교수가 진행 중인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감염병 분야 수리무용 연구에 참여하면서 이효정 박사는 의료 수학에 매료됐답니다. 저는 통계학과 수학을 전공하면서 이렇게 많은 좋은 이론적 방법들이 있는데 이걸 실제로 데이터에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생물에도 평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서 이제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생물 수학이 굉장히 대학원 과정에서 하고 싶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이게 많은 융합적인 어떤 전공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수학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역학이라든지 현상에 대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수학 쪽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게 와닿고. 의학과 수학의 융합 연구가 활발한 일본으로 떠난 유학길. 1년 만에 그녀는 홋카이도대 의대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대학원 시절부터 쌓아온 연구 실적과 함께 유학 1년 동안 보여준 성실함이 주요했다는데요. 통상 박사 취득 후 교수로 임용까지 걸리는 시간을 3년에서 5년이라 봤을 때 파격적인 임용이었죠. 그런데 교수로 생활한 지 1년 반, 그녀는 또 하나의 예상 밖의 선택을 합니다. 저도 일본에서 좀 더 오래 있다가 올 예정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의료 수학에 관련해서 이제 처음 뭔가 세팅되는 여러 가지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알게 돼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첫 출발부터 함께해서 여러 가지 일에 공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작은 역할이든 큰 역할이든 제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첫 단계에서 같이 단추를 풀고 싶다 뭐 이런 느낌에서 이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난해 10월 다시 찾은 대한민국. 귀국 후 100일이 채 되기도 전에 대한민국에 퍼진 코로나19의 비밀을 풀기 위해 그녀는 요즘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의학과 수학이 결합되면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비밀병기가 된다는 이효정 박사. 연구소에는 그녀와 함께 코로나19에 맞선 3명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데이터 습득부터 분석, 논문 작성까지 다양한 융합 연구를 통해 코로나19의 답을 구해가고 있다는데요. 해외에서 한국 국내로 유입되는 입국자 수를 고려를 해서 이제 국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더 퍼지는 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격리를 뭐 5일 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억제 효과가 얼마냐, 뭐 격리를 10일 했을 때 그 감염병 확산의 억제 효과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상황을 재현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어떤 방제 정책이 더 들어오면 그 효과가 어떻다라는 주로 방제 정책의 효과 분석이 사실은 이제 주요한 포인트죠.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전염병의 수학적 모델링을 처음 시작한 이는 스위스의 수학자 베르누이. 1766년 천연두 사망자 수를 분석해 백신이 질병 확산을 막는다는 근거를 제시했죠. 수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전염병 모델링을 시작한 것은 20세기. 코로나19 예측에 쓰인 모델도 이때 비롯됐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각 집단의 수가 변하는 관계를 미분 방정식으로 계산하는 건데요. 점차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모델도 다양해지고 계산도 복잡해졌습니다. 감기만 해도 변수에 따라 천여 개의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감염병 수리 모델링이 나온 지는 한 100년의 역사가 있어요. 이제 100년의 역사인데 첫 모델은 어떤 거였냐면은 저희가 대한민국에 있으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병 안 걸린 사람이 전염병 안 걸린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전염병 걸린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현재 지금 전염병에 걸린 사람 숫자예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에 전염병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이 균일하게 섞여 있다고 생각하고 감염병 확산 수리 모델링을 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죠.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감염병, 특히나 호흡기 감염병은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만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통근통학을 하고 KTX 비행기, 버스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 시도에서 저 시도로 하루에 몇 명 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거든요. 그 정보들을 살려서 시군구별로 우리나라 250개 시군구별로 사람들이 어떻게 통근통학을 하는지 다시도록 그리고 통근통학이란 건 이제 규칙적인 인구 이동이잖아요.
근데 오늘 사실 수도권에 계시면서 여길 내려왔잖아요. 비규칙적으로 내려오신 거죠. 이런 요소가 사실 굉장히 전염병이 전파되는 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국교통연구원이라는 주측이 있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교통량을 조사해서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염병이 어떻게 확산될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예. 2월 18일 이후부터 이효정 박사의 머릿속엔 온통 대구뿐입니다. 20여일 만에 5,500여 명의 환자를 양산한 대구 지역.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선 전략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에스티메이션한 값이랑 그러니까 제가 예측한 값이랑 실제 값이 조금 유사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빨간색 바가 나타나는 것이 수리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한 값이고요. 파란색은 실제 확진자 수 데이터입니다. 윗부분은 신규 환자 수이고 아랫부분은 누적 환자 수인데요. 그래서 지금 3월 1일을 보시면은 여기 누적 환자 수가 좀 유사하게 지금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정책이 반영되더라도 지금 검사를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조금 며칠이 지난 이후에 정책의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녀의 예상대로라면 대구의 경우 신규 확진자 수가 3월 5일에서 6일 사이 정점을 찍은 후 하향 추세로 들어설 것이라는데요.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대구 쪽은 저렇게 가리라고 보시면 대구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도도 더 제가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있어서 이게 예측치보다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팅 같은 것도 뭔가 경기 지역은 컨트롤을 좀 더 고려해서 모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 픽이 3월 말 정도로 될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초기 증상 환자 수에 따라서 이거는 4월 말까지도 픽이 생길 수도 있는 그래서 지역별로 이런 피크 시기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 그녀의 연구는 자정이 넘어서까지 계속됩니다.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느 지역이 얼마나 위험할지, 언제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감염세가 꺾일지를 예측하는 것이 목표다 보니 날마다 업데이트되는 자료들이 쌓일수록 그녀의 연구 시간도 늘어나는 겁니다. 예지 어머니 집에 안 갔어요? 뭐가 이렇게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계속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결과가 계속 나와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막 해도 결과는 정말 결과 같은 결과는 얻는 거는 이렇게 한두 개 어렵고요. 근데 그 전에 테스트를 되게 많이 해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근데 그게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해석할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오래 있는다고 다 결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19 하면서도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데이터도 확 주어져서 저희는 숙제처럼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르는 일들이 많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음을 위해서도 다음 어떤 신종 감염병이 발발했을 때도 이런 경험들이 발판이 돼서 다음에는 더 준비도 더 잘하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 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또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해서 네. 밤새 그녀는 코로나19에 맞설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며 새벽까지 연구에 매달린 박사. 아침에서야 겨우 집으로 향하는데요. 남들 출근할 때 되게 그러시네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여기 뭐 하나 매달리면 뭐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잠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잠은 뭐 잠깐 눈 붙였다가 다시 출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출근길에 그녀가 들른 곳은 근처의 한 우체국. 지금 부모님이 다 대구 그 경북에 계셔가지고 네, 조금 걱정이 돼서 마스크. 대구래요? 네. 제가 대구에 계셔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거 조금밖에 없는데 그래도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대구는 이효정 박사가 나고 자란 곳. 이번 사태가 더욱 가슴 아픈 이유입니다. 네, 이거 행여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질까 안부 전화 한 통도 조심스럽다는 그녀. 이제 엄마 아빠 드릴 마스크 내가 몇 장 소포 보냈거든요. 진짜. 네. 안 그래도 마스크를 몇 장 안 남았는데 전에 네가 준 거 있잖아. 네. 그거 다 써가지고 이제 몇 장 안 남았는데 어제 그저께 우체국 가가지고 줄서가 도저히 못 아, 그랬구나. 어려운 상황에서 잘 이겨내고 그럴수록 건강 챙기고 네. 그리고 네 자신 좀 챙기고 챙겨 먹고 그래, 또 전화할게, 엄마 안녕. 그래 조심하고 들어가.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49일. 대한민국의 일상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손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나요? 평소에 이 우한 코로나 이거 오기 전보다 3분의 2는 줄었어요. 3분의 1 건져가면 잘 건져가는 거. 이게 생업이지만 집에 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바로 거달라요. 네. 일상을 되찾는 길은 무엇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이 더 많은 사람들을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이제 언제 정말 최대 환자가 발생할지 또 언제 끝날지 이런 점들이 정말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이 부분을 빨리 예측하고 근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제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법. 일주일에 2번 그녀는 각계 전문가들과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질병관리본부장께 말씀을 드려서 자료가 확보되는 것부터 먼저 사실 뭐 너무 많아. 현재 그룹에 있는 전문가는 모두 20명. 이효정 박사팀과 같은 수학자를 비롯해 의료진과 방역진, 그리고 관련 학과 교수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2월 23일까지를 예측치로 해서 예측을 했고 뒤에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저는 계속 3월 초에서 중순으로 지금 피크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환자가 더 앞에 있을 수 있다 그런 네.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아직은 반영 안 한 거죠. 이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기 증상 발현일이랑 초기 감염 환자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일어나다 보니까 주요 안건은 역시나 2월 18일 대구에 등장해 코로나19의 전세를 완전히 뒤바꾼 31번 환자인데요. 날 노출됐을라고 생각하면 조금 알제로가 더 커지고요. 대구 신천지를 감염시킨 그 31번 환자가 처음 발생했지만 그 환자가 18일 날 확진이 됐는데 사실 그 환자도 2차 감염 환자라고 지금 많은 가능성을 두고 있거든요. 그럼 그 환자 이전에 뭐 2월 1일이나 1월 말 정도에 최초 환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근데 그게 정확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계속 달리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알랏이 4가 되기도 하고 7이 되기도 하고 8이 되기도 하고 이래요. 4부터 8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증상 발현이 안 나와서 31번 환자가 감염된 시기를 추론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환자 이전에 2월 1일이라든지 1월 말에 최초 감염 환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것으로 뭐 김우란 교수님이라든지 이렇게 저희 회의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이 최초 증상 환자의 가능성이 가장 많은 날짜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이런 모델을 쓰고 있었는데 변수로 떠오른 또 하나는 바로 무증상 감염. 예측조차 할 수 없어 더욱 공포스러운 존재죠. 간단한 모델로 SLAIR 모델을 생각해 이효정 박사팀은 이 무증상 감염자까지 가정해 바이러스의 유행 규모를 예측하기로 했는데요. 기간이 지나면은 무증상 또는 증상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접촉 확률에 대해서
이제 이거 같게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다르게 둘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저희가 좀 얘기해봐야 될 점 같은데요. 근데 보통 사실 이제 네. I가 네. 지금 현재는 이제 I에서 일부는 H로 갔다가 R로 갔잖아요. 그렇죠. H가 됐다라는 건 확진이 됐다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이제 검역에 의해서 아니라도 이전에 경험한 신종 감염병 연구가 바탕이 된 것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2009년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경우에도 이제 무증상 감염이 끝나고 나서 뭐 가족이라든지 주위의 접촉자들을 검사해 보니까 30% 정도가 증상이 없이 감염이 됐었더라 이런 것들이 밝혀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없이 신종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살펴보면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더 심각해질 수 있고 만약 무증상 감염이 적을 때에는 뭐 이런 감염이 덜 심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는 것을 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웃풋을 낼 때. 그래서 컨트롤이 없는 경우이고요. 이 색깔이 있는 거는 컨트롤이 있는 경우를 나타내요. 그리고 이 컨트롤을 나타내는 것 중에 이것은 증상부터 확진까지의 날짜가 줄어드는 거, 접촉률이 감소하는 거, 이거는 둘 다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이 두 가지만 비교해 보면 증상 이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효정 박사팀은 방제 정책 없이 자연 전염될 경우와 신속한 검사와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했을 때, 그리고 이 둘이 다 시행됐을 때 예상값을 구했는데요. 여기 일반적인 경우 방제 정책의 적용은 전파 속도를 낮춰 신규 확진자의 최대치 도달 시기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뒤로 보면은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픽이 낮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픽의 시점이 딜레이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픽의 시점이 딜레이가 되는 것은 그 사이에 정책도 수립할 수 있고 어떤 백신 개발 같은 거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말할 때는 픽이 낮아지고 픽이 늦어지는 거 둘 다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3월 2일 이 박사는 자가격리 등 강력한 방제 정책들로 인해 예외적으로 대구가 더 빨리 안정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3월 1일까지 계속 이렇게 꾸준히 증가해서 3월 3일이나 이 정도 증가하다가 여기서부터 확 꺾이는 정책의 효과로 인해서 원래의 속도로 더 증가하지 않고 여기서 탁 꺾여서 이제 감소하게 되는 이런 그래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23일부터 3월 2일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진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 환자가 빨리 지금 레포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지만 이게 유의미한 환자를 빨리 진단을 함으로써 3월 초에 이게 정책의 효과로 인해서 이게 피크가 꺾일 수도 있다는 가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피크는 3월 첫째 주인 3월 3, 4일 정도가 피크가 되고 사실 이렇게 다 바로 이렇게 감소해서 3월 말에는 거의 끝나는 이런 양상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생각되고요. 확진자가 급증하다가 증가폭이 잠시 주춤했는데 몇 가지 더 주목해봐야 할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가 감소하는 등 고무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예상처럼 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인 며칠 후 그녀는 여전히 불 켜진 연구소를 홀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야근이시네. 아, 네. 지금 코로나 지금 현상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지금 그런 컨트롤을 방역 정책을 고려하는 그런 모델을 좀 더 수정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계속 쌓이는 각종 데이터를 기준 삼아 또다시 예측치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감염병 종료 시까지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3월 1일부터는 신규 확진 환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 모델은 지금 정책이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그림은 계속 증가하는 이 같은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에 비해서 데이터가 지금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이 말은 정책의 효과가 이만큼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크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풀 꺾여서 지금 계속 감소할 추세로 보이고요. 그래서 픽도 지금 원래 기존의 픽은 뭐 3월 중순이나 뭐 말 이까지도 갈 수 있었지만 지금 정책 효과로 픽은 이미 3월 초 정도에 이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제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의 변수는 새로 이제 3월 말에 학교 개강이라던가 개학 또는 어떤 해외 유입 아니면 지역 간 이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새로운 클러스터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계속 감소할 것 같은데 서울, 경기 등 대도시도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약간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에 이르면 저희는 오히려 더 할 일이 많은 게 이게 정말 종결이 될 건지 새로운 재감염이 일으켜지진 않는지 또는 무증상 감염이 없는지 또 새로 감염이 일어난다면은 이게 또 어떤 부분이 더 위험한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저희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이런 감소하는 추세에서 더 많은 연구할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더 피곤해지시겠네요. 네, 사실 저희는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긴장을 늦추면 안 되고 저희는 지금부터 퀘스천에 대답할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수많은 변수 앞에서 어제의 대책이 허사가 되고 오늘의 선택이 무용지물이 될지라도 이효정 박사는 판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오늘도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갑니다. 네. 이거 뭐예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감사한 일이 많이 하라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감사히 잘 받겠고요. 더 진심을 담아서 더 동기부여 받아서 지치지 않고 열심히 연구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다짐이 드는 것 같아요. 과학은 어떤 경험의 발견이다.